인류 역사상 최악의 경제 붕괴로 기록된 사건 있잖아요. 그 1929년 대공황. 네, 그 유명한 검은 목요일로 시작된 폭락장이죠. 맞아요. 전 세계 자본이 말 그대로 막 증발해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하던 바로 그 시기에 단 하루 만에 약 1억 달러의 수익을 올린 사람이 있다고 하면 믿어지시나요? 1억 달러면 지금 물가로 치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이게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대략 1조 8천억 원에서 한 2조 원에 달하는 진짜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와, 하루 만에요? 진짜 입이 안 다물어지는 규모네요. 그렇죠. 그것도 뭐 지금 같은 컴퓨터나 복잡한 알고리즘은커녕 제대로 된 차트조차 없던 100년 전에 말이죠. 네, 사실상 맨몸으로 시장에 뛰어든 거나 다름없던 시절이니까요. 아,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이렇게 하루아침에 2조 원을 벌어들인 그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천재가 불과 몇 년 뒤에 완벽하게 파산하고 아주 비극적인 초유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네, 참 드라마틱한 인생이죠. 배움을 즐기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심층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이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오늘 우리가 탐험할 주제는 바로 이 모순적인 인물, 제시 리버모어의 그 압도적인 성공과 처참했던 몰락의 이면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인물을 해부하는 이유는요, 그가 어떻게 하루 만에 2조 원을 벌었는가 하는 그 단편적인 기술을 찬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할까요? 오히려 정반대라고 볼 수 있죠. 그 주식시장의 모든 흐름에 꿰뚫어 보던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졌고 심지어 본인 스스로 투자 원칙을 세워서 남들에게 가르치기까지 했던 그런 완벽한 천재가 도대체 왜 모든 것을 잃고 무너져 내렸는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공 비법보다는 실패의 원인을 파보자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가 범한 치명적인 오류, 그리고 인간 심리의 취약성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도달해야 할 진짜 목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비극적인 추락의 속도를 저희가 제대로 체감하려면 먼저 이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높은 곳까지 올라갔었는지 그 높이부터 가늠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엄청난 성공의 배경을 먼저 알아야 몰락이 더 크게 다가올 테니까요. 네, 1920년대 후반이면 우리가 흔히 아는 홈트레이딩 시스템이나 모니터 이런 건 아예 존재하지도 않던 시절이잖아요. 네, 객장에서 종이 테이프에 찍혀 나오는 주가를 눈으로 쫓아가던 시대죠. 맞아요. 그 틱을 그냥 눈으로 읽고 거래하던 시기인데 대체 어떻게 대공황이라는 그 전대미문의 폭락장을 정확히 예견하고 그렇게 거대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건가요? 리버모어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동물적인 감각입니다. 동물적인 감각이요? 뭐 직감 같은 건가요? 네, 비슷합니다. 그는 사람들의 그 탐욕과 공포가 시장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러니까 추세를 읽어내는데 정말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어요.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났군요. 네, 1929년 당시 미국은 광란의 20년대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끝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었거든요. 구두 닦기 소년마저 막 주식 이야기를 할 정도로 모두가 주식이 영원히 오를 거다 이런 환상에 빠져 있었죠. 진짜 다들 파티를 즐기고 있었던 거네요. 지금 당장 주식을 안 사면 바보가 되는 그런 분위기였겠어요. 맞아요. 하지만 리버모어는 그 시장의 과열된 심리 속에서 미세하게 꺾이는 주가의 흐름을 읽어냈습니다. 그리고 대폭락이 임박했음을 직감한 거죠. 와, 그래서 남들이 다 주식을 살 때 혼자서 거대한 공매도 포지션을 구축한 거군요. 네, 아주 정확히 보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공매도라는 개념을 들어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저희가 간단히 짚고 넘어가자면 이거잖아요.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없는 주식을 미리 빌려서 비싸게 판 다음에 나중에 주가가 진짜로 폭락하면 그때 싼 값에 사서 갚는 방식이요. 네, 맞습니다. 그 차익만큼 수익을 내는 아주 공격적인 방식이죠. 그렇죠. 모두가 다 막 상승을 외칠 때 그는 자신의 전 재산과 신용을 걸고 시장이 무너지는 쪽에 베팅을 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1929년 10월 그 이른바 검은 목요일을 기점으로 미국 증시가 도미노처럼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와, 진짜 다른 사람들의 계좌가 반토막, 아니 막 휴지 조각이 되어갈 때 리버모어의 그 숏 포지션은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단 한 번의 결정적인 베팅으로 그는 월스트리트에서 공매도의 왕,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추세 매매의 시조세라는 칭호를 얻게 된 거죠. 와, 이건 정말이지.
눈을 가린 채 파도의 미세한 출렁임과 그 바람의 냄새만으로 거대한 돛담배를 폭풍호 한가운데로 몰고 가서 보물을 캐온 거나 다름없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정말 야수의 본능 그 자체였죠. 네, 그런데 여기서 제 머릿속에 아주 강한 의문이 하나 듭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사람은 시장의 미세한 균열을 누구보다 먼저 감지하는 그런 감각을 가졌잖아요. 네, 역사상 가장 거대한 폭락을 예견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완벽한 감각을 가졌던 사람이 대체 왜 그 이후에 갑자기 모든 걸 잃게 된 건가요? 뭐 갑자기 머리가 굳어버리기라도 한 겁니까? 그 부분이 바로 이야기의 가장 소름 돋는 반전입니다. 그의 지능이나 동물적 감각이 둔해진 게 전혀 아니었어요. 그러면 대체 뭐가 문제였던 거죠? 진짜 문제는 그가 헤엄치고 있던 바다의 규칙 자체가 완전히 변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잠깐만요. 폭락을 미리 알아맞힐 정도로 시장 심리의 달인이었던 사람이 규칙이 변하는 걸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요? 네,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입니다. 1930년대 초반에 접어들면서 시장은 그가 평생을 바쳐 이해했던 과거의 야생적인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도대체 바다의 규칙이 어떻게 변했길래 천재조차 적응을 못한 건지 그 구체적인 원리가 되게 궁금해지는데요. 1929년 대폭락으로 나라 전체가 파산 위기에 처하니까 미국 정부는 더 이상 시장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한 거군요. 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과 함께 강력한 시장 규제 기구를 만들었죠. 오늘날의 증권거래위원회와 같은 기관들이 그때 등장해서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의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자연스러운 수요와 공급, 그리고 인간의 광기와 공포만으로 움직이는 거친 야생이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리버모어는 그 야생의 심리를 읽는데 도 같았던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정부가 주가 하락을 막으려고 막 인공적인 제방을 쌓고 공매도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니까 시장의 성질이 근본적으로 변해버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연적인 중력의 법칙에 따라 떨어져야 할 주가인데 정부가 밑에서 인공적으로 억지로 떠받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와, 그렇다면 리버모어처럼 추세를 따라가는 사람, 특히 하락에 베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이 알던 공식이 전혀 안 먹히는 되게 답답한 상황이 되었겠네요. 네, 완전히 엇박자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그가 왜 이 변화를 인정하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게요. 눈치가 그렇게 빠른 사람인데 왜 고집을 부렸을까요? 그가 1929년에 거둔 그 거대한 성공의 경험이 역설적으로 가장 치명적인 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부의 개입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그냥 일시적인 왜곡으로 치부해버렸어요. 내가 수십 년간 경험한 시장의 법칙이 결국은 이길 거다. 이런 엄청난 자만심에 빠져 있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하락 추세가 정부의 힘에 의해서 억지로 반등하는 국면에서도 그는 아니다. 내 감각에 따르면 이건 더 떨어져야 맞다. 이러면서 무리하게 하락 배팅을 고집한 거죠. 이거 참 아이러니하네요. 시장의 미세한 흐름을 읽는 데는 신의 경지에 올랐던 사람이 정작 시장의 규칙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그 가장 거대한 메가 트렌드는 읽지 못했다는 게 말이죠. 네, 과거의 성공 방정식의 스스로를 가둬버린 셈이죠. 그런데 아무리 엇박자를 냈다고 해도 하루에 2조 원을 벌어들인 막대한 자본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쉽게 파산할 수 있는 건가요? 좀 안 맞으면 그냥 몇 번 손절하고 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리버모어의 내부 붕괴, 그러니까 세 가지 치명적인 실수가 연쇄적으로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자금 관리의 실패와 과도한 레버리지 사용이었습니다. 레버리지, 즉 빚을 내서 투자하는 방식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레버리지 투자를 안 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게 2조 원이나 있는 사람이 왜 굳이 무리한 레버리지를 썼을지, 그리고 그게 왜 그렇게 위험한지 그 메커니즘을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레버리지는 자신의 원금보다 훨씬 큰 금액을 빌려서 투자하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10배의 레버리지를 쓴다고 가정해보죠. 네, 10배면 엄청난 비율이네요. 100만 원을 가진 사람이 900만 원을 빌려서 1000만 원어치 주식을 샀어요. 여기서 주가가 10%만 올라도 원금 100만 원을 고스란히 벌게 되니까 수익률이 100%가 됩니다. 와, 수익이 날 때는 진짜 짜릿하겠네요. 하지만 반대로 주가가 단 10%만 떨어져도 내 원금 100만 원은 순식간에 0원이 되어버립니다. 흔히 말하는 마진콜, 즉 강제 청산을 당하는 거죠.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저는 이걸 들으면서 딱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거든요. 마치 슈퍼카에 로켓 엔진을 다는 것 같아요. 오, 로켓 엔진이요. 재미있는 비유네요. 그러니까 직선 도로, 즉 내 예측이 맞을 때는 막 날아가지만 조약돌 하나, 그러니까 작은 판단 착오 하나만 밟아도 차 전체가 산산조각이 나는 거잖아요. 와, 완벽하게 뼈를 때리는 비유입니다. 리버모어는 1929년에도 이런 고배율 레버리지를 써서 어마어마한 부를 얻었거든요. 아, 성공의 기억 때문에 그 독을 끊지 못한 거군요. 네, 시장의 규칙이 바뀐 1930년대에도 자신의 예전 감각만 믿고 계속해서 그 막대한 판돈의 레버리지를 쓴 겁니다. 자산이 수백억 수천억 규모로 커지면 당연히 레버리지를 줄이고 위험 관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데 말이죠. 과거의 짜릿함에 중독돼서 소액으로 도박하듯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바위를 계속 들고 외줄타기를 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과도한 레버리지는 필연적으로 두 번째 실수로 이뤄집니다. 바로 원칙을 어긴 감정적 매매죠. 이 부분도 참 이상해요. 리버모어 본인이 평생토록 철저한 손절매를 강조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세운 룰을 스스로 깼다고요? 네, 레버리지 때문에 한두 번의 실패로도 자산이 크게 녹아내리자 월스트리트의 제왕이었던 그의 자존심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아, 내가 틀렸다는 걸 시장이 인정하기가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군요. 네, 그래서 그는 손실을 짧게 끊어내는 대신에 손실을 만회하겠다면서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오히려 빚을 내서 주식을 더 사모으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물타기를 시도한 거죠. 와, 물타기에 심리적 덫에 빠졌네요. 사실 내가 산 주식이 떨어지면 싼 가격에 더 사서 평균 단가를 낮추고 싶은 게 인간 본성이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조금만 반등해도 본전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헛된 희망을 품게 되니까요. 네네. 하지만 추세가 이미 하락으로 굳어진 상황에서 물타기를 하는 건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으려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평균 단가는 낮아질지 몰라도 보유한 전체 주식의 수량이나 손실 금액 자체는 막 기하급수적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니까요. 진짜 무서운 상황이네요. 심지어 그는 평소에 남의 말을 절대 듣지 않던 원칙도 깨버립니다. 타인의 달콤한 감언이설이나 불확실한 팁에 현혹돼서 무리한 베팅을 이어가죠. 아무리 위대한 천재라도 레버리지에 짓눌려서 코너에 몰리면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되고 감정이 지배해버린다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네요. 네,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억지를 부리다가 늪에 더 깊이 빠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극단적인 스트레스 상황이라면 사람의 정신이 온전할 리가 없었을 텐데요. 이게 세 번째 원인인 내면의 붕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겠군요. 그렇습니다. 트레이딩, 특히나 거대한 자금을 운용하는 작업은 고도의 평정심이 요구되잖아요. 그런데 시장과 계속 엇박사를 내면서 빚은 쌓여가고 동시에 그의 사생활마저 철저히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사생활에도 문제가 생겼군요. 아내와의 끔찍한 부하와 이혼, 그리고 가족들이 무장강도의 표적이 되는 사건 등 극도의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덮쳐왔거든요. 와, 멘탈이 버틸 수가 없었겠네요. 돈을 잃어서 삶이 무너진 건지 삶이 무너져서 돈을 잃은 건지 구분조차 안 되는 최악의 상황이었네요. 네, 멘탈이 각살난 상태에서 예전의 영광은 되찾아야 했고 빚은 갚아야 하고 결국 뇌동매매의 끝을 달리다가 남은 자산을 전부 허공에 날려버리게 됩니다. 대공황의 폭풍 속에서도 2조 원을 벌었던 그 야수의 감각이 변화된 시장 환경과 본인의 오만함 그리고 무너진 멘탈 앞에서는 너무나도 무력하게 증발해버린 거네요. 네, 이후 그는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아주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죠.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 왠지 모른 씁쓸함이 밀려오는데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비극을 그저 한 천재의 몰락사로만 소비해서는 안 됩니다. 아, 그럼 저희가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이걸 좀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질문을 하나 던져볼 수 있습니다. 100년 전 그 압도적인 통찰력을 가졌던 천자조차도 한순간에 오만으로 모든 걸 잃었다면 매일매일 흔들리는 우리 평범한 투자자들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아, 그게 진짜 핵심이네요. 리버모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은 역설적이게도 절대 실패하지 않는 법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 완벽하게 망하지 않는 법을 배우라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정확한 통찰입니다. 앞서 짚어본 것처럼 그는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게 날아가는 외줄타기를 했잖아요. 만약에 자기 감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고 위험을 분산시켰다면 어땠을까요? 투자의 세계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실패도 포함된 지속 가능한 구조를 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포트폴리오의 구조화 혹은 리스크 관리라고 부르죠. 아, 그러니까 내 판단이 무조건 100% 맞을 거라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내 자산의 10%, 20%가 실패로 인해 날아가더라도 나머지 80%가 안전하게 유지되어서
내 삶 전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내일 다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생존의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것이 본질입니다. 천재성을 믿고 백을 다 거는 게 아니라 내가 언제든 바보짓을 할 수도 있다는 걸 전제로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는 거네요. 네. 리버머의 진짜 패착은 공매도나 뇌버리지 그 자체라기보다는 나는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그 오만함 때문에 자기를 보호할 안전망을 단 하나도 만들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과거에 성공했던 방식이 다음에도 무조건 통할 거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파산이라는 시한폭탄의 스위치를 누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청취자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비단 주식 투자라는 좁은 영역에만 가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 외에 일상생활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커리어, 혹은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과거에 나를 성공하게 했던 법칙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순간은 반드시 찾아오거든요. 세상의 룰이 바뀌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할 때 말이죠. 아, 그때 리버머어처럼 내 방식이 맞아, 세상이 틀린 거야 라면서 고집을 부릴 것인가? 아니면 변화를 직시하고 유연하게 인정할 것인가? 이게 100년 전의 기록이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맞습니다. 유연함과 겸손함이 결국 생존을 좌우하는 열쇠인 거죠.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심층 탐구를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시장의 야생성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한 하루 만에 천문학적인 부를 거머쥐었던 제시 리버모어. 네, 하지만 그의 총찰력도 리스크 관리의 부재 앞에서는 신기류에 불과했죠. 자, 오늘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배움을 즐기는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한 번쯤 깊게 고민해 보실 만한 생각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생각인가요? 제시 리버모어의 그 뛰어난 천재성과 남들이 갖지 못한 동물적 감각이 역설적으로 그를 너무 오만하게 만들어서 파멸로 이끌었다면 말이죠. 어쩌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스스로의 한계를 명확히 인정하고 아주 지루할 정도로 묵묵하게 원칙과 리스크 관리 매뉴얼을 따르는 그 평범한 규율이야말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런 눈부신 천재들조차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무기가 아닐까요? 와, 천재의 화려한 직관보다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평범함의 규율이 더 강하다. 정말 이제 아주 긴 여운을 남기는 관점이네요. 청취자 여러분도 스스로의 한계를 대비한 안정망을 잘 구축해 두고 계신지 오늘 하루 곱씹어 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과 투자에 작지만 단단한 통찰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세상을 꿰뚫어보는 흥미로운 기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